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싫어하거나 뭐 이런 사람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빨갱이. 아직도 그 소리 해요. 너 빨갱이 아니야? 파란색 옷 입고 계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홍성규 화성 노동인권센터 소장님. 예, 맞습니다. 소개를 먼저 독자분들께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화성 노동인권센터 소장 홍성규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어떻게 화성에서 또 일하게 됐는지 궁금해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원래 화성에서 나서 화성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지금 이곳 그 사무실이 있는 바로 옆에 바란중학교가 있는데요. 바란중학교를 나왔고 뭐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그런 고민하죠. 그러니까 지역을 떠나고 싶다는 고민도 하지만 언젠가는 지역에서 소중한 일들을 좀 해보고 싶다는 고민들도 하잖아요. 저도 지역사회에서 뭔가 좀 보람 있는 일들을 함께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려 중학교 졸업하고 떠난 지 한 19년 만에 20년 만에 지난 2008년도에 다시 화성으로 왔어요. 그 이후로 쭉 제가 태어났던 집에서 어머님을 모시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뭐 제가 떠났을 때는 중학교 졸업했을 때는 당시만 하더라도 화성은 농촌 사회였는데요. 그동안 이제 뭐 이 서부 지역만 하더라도 공장 밀집 지역 노동자들이 많아서 이 노동자들이나 서민의 인권이라든지 고민들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활동을 해보고자 고민을 하다가 화성 노동인권센터를 만들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20년 동안은 뭐 하신지 여쭤봐도 괜찮아요? 일단은 고등학교도 다녔고요, 대학교도 다녔고요. 네네네. 보통 이제 지금은 잘 그 군대도 이해가 갔다 오시고 20년 동안. 저 군대는 안 갔어요. 아 진짜요? 네. 좋아할 피지컬인데? 네, 완전 제 많은 사람들이 특전사 나오지 않았냐 뭐 이런 피지컬인데 네네. 일단 그때만 하더라도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화성에는 뭐 아시겠지만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대부분 다 인문계는 수원으로 그쵸, 갔는데 맞아요. 뭐 저도 이제 당연히 그음에 갔다가 이제 그때 안양에 또 이 신흥 명문고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안양으로 고등학교를 갔고요. 그때부터 네네. 떠난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갔고 대학교에서 이제 뭐 학생운동도 하고 사회에 대한 고민을 갖다가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민주노동당 만들어졌을 때 함께 하면서 그 서울에서 당 활동, 민주노동당 활동들을 주로 대학생들, 학생위원회 활동을 했다가 2008년도 그때도 총선이 있었거든요. 2008년도 총선까지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왔죠. 전공은 그 대학교 때는 학부는 공대생인데요. 네, 공대 오빠. 미대생 오빠 아니고 공대생 오빠인데 네, 도시공학과를 전공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회에 대해서 고민들을 쭉 갖고 나니까 대학원은 정치학과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2003년도에 그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요. 논문 안 쓰고 이제 계속 그냥 수료 상태로 있다가 이번에 올해 8월에 논문을 제출을 했고 19년 만에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뭐 이거는 자랑할 건 아닌데 그래도 약간 뿌듯했던 거는 뭐 이제 논문이라고 하는 게 뭐 크게 이제 뭐 제가 계속 학문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다가 주제를 매양리 평화생태공원으로 잡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좀 저는 약간 뿌듯합니다. 그러시구나. 너무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19년 동안 학교에서도 어떻게 원래 예전에 10년 아니었어요? 10년 동안 써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바뀌었나 봐요. 그게요, 대한민국이 이 학교나 교육 문제가 정말 뭐 최근에도 뭐 논문, 뭐 표절 등등 말도 많지만 이게 진짜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은 뭐 등록금을 낸다고 하면 다 받아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시 재입학을 한 거예요. 네, 저 때문에 자꾸 옆길을 세고 있는 아닙니다. 두 번째. 원래 인터뷰가 그렇죠. 네, 노동인권센터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노동인권센터를 제가 만든 거는 2010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역에 내려왔을 때도 지역사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화성이 이쪽 동부뿐만이 아니라 서부 지역도 농촌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공장들이 곳곳에 박혀있고 이 노동자들 밀집 지역이 됐고 그래서 지금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도 거의 안산에 버금갈 정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집적이 또 돼 있잖아요. 그래요? 버금갈 정도로? 예, 몇 명 그럼요. 정도 계세요 그러면 화성에는? 제가 정확하게 왜냐면 이게 그
불법 체류 노동자들도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네. 통계를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진 않지만 보통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 그러면 뭐 국제마을 그래서 안산을 많이 떠올리는데 네네. 거기가 1단계였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지금 화성이 거의 안산에 버금갈 정도로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안산은 초창기에 주목을 받다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나 우리 뭐 국내 그 한국인 노동자들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센터라든지 고민들이 시작이 됐는데 화성은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그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는 거의 뭐 그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렵죠. 근데 어쨌든 와서 저도 이제 노동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노동운동을 하려고 2008년도에 와서 한 2년 동안은 저도 공장에 다녔어요. 비정규직 노동자로. 아, 네, 그래서 한 5군데 정도 업체 좀 많은 경험, 2년이라고 하면 사실은 긴 세월이 아닌데 많은 경험을 했죠. 근데 2010년도 지방선거 때 네. 뜻하지 않게 저의 뜻과는 약간 좀 다르게 그 민주노동당 화성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출마를 꼭 해달라. 그때가 이제 저희가 만 나이로 아마 35살? 이때였을 텐데 네. 저는 계속 이제 현장에 아. 쉽게 말하면 70년대 있었던 80년대 위장 취업 같은 네네. 예,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출마를 하고 나니까 이제 다시 현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화성시장으로 출마를 했는데 뭐 다 아는데 지역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해 지방선거 6월에 끝나고 9월달, 10월달 가을에 노동인권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비정규직 센터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때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시청이나 이런 데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센터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민간에서 만들기도 하고 이랬는데 제가 좀 고민이 됐던 건 비정규직 센터 그러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문제는 물론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좀 집중이 되는 것 같아서 인권 문제를 저는 꼭 예를 들면 뭐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성소수자 등등 다양한 청소년 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꼭 같이 하고 싶어서 노동인권센터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지금 약 10년 정도가 좀 넘었고 그냥 그 민간 업체인 셈이에요. 주로 하는 일은 노동상담도 하고 교육을 많이 하는데 좀 여전히 이제 아쉬운 점은 노동상담을 하려면 전문 노무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요? 이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쪽 면에서는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저는 다른 지역에 예를 들면 경기 비정규직 그 지원센터라든지 연계를 해서 노동상담도 하기도 하는데 주로 이제 많이 하는 이제 교육 부분이에요. 그래서 노동조합이나 시민사단체들 내에서 노동권이라든지 인권들 관련해서 교육을 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2년 정도 뭐 위장 취업, 뭐 위장 취업이라고 뭐 했을 때 네. 그러면은 에피소드들 엄청 많죠. 네. 아니 그런 걸 들으면 좋은데 네. 혹시 뭐 이렇게 약간 공명심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마음에. 아주 예리하시네요. 어떤 뭐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기자님. 이게 참 요즘에는 이게 참 시대가 많이 저는 변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네. 요즘에 이제 뭐 20대 청년들의 상실감 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평등이라든지 공정을 좀 더 강화하는 측면이 아니라 위계나 서열을 강화하는 측면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되게 그러니까 능력주의. 예를 들면 내가 이 지위에 올라가는 건 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이 지위에 올라오지 못하는 건 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야. 이런 구조가 더 공고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좀 굉장히 좀 문제의식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처음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서울대 나오셨어요? 네. 이거 인터뷰 들어가시면 안 돼요. 서울대 그래요? 그럼 석사도 서울대에서 받으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러시구나. 저희가 1학년 때 심각하게 논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대학교 가면 학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학교 마크가 찍힌 옷이라든지 뭐 이제 학용품들 이런 게 있는데 파일들이 있는데 그럼 심상정 그 대표님이랑 같은 동문이신 건가? 아니, 동문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제 학번은 다른. 차이가 굉장히 좀 당 내에서 민주노동당 내에서 배웠죠. 서울대가 그거잖아요. 학생운동의 어떤 예전에 잘 됐을 때. 시발점 네. 같은 그런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배웠죠. 근데 이제 그때 논쟁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서울대 마크가 찍힌 이 파일을 보이게 들 거냐, 안 보이게 들 거냐.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명심? 근데 또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학생들한테 그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꾸로 그것을 논쟁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약간의 우월의식, 공명심 이런 게 옳은 거야, 그른 거야 라는 논의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기꺼이 과시하면서 이건 내가 성취한 거야.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약간 고민이 됐고, 노동현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거꾸로 그때 2년 동안이 저는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회운동을 하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희생한다라는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이제 제가 노동운동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이게 나와는 다른 어떤 노동자들의 권리를 부당한 처우에서 권리를 지켜주는 일,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끝까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나 스스로 내가 노동하는 것 자체가 좋고 나 스스로 한 사람의 노동자가 되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렇게 돼야지 계속 좀 노동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역에 내려오기 전에도 뭐 현장에 구로공단 이런 데서도 6개월 있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지역에 내려와서 2년 동안 있으면서는 다양한 이 업체들을 다니고 이주 노동자들도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현장에서 봤는데 그때 저한테 계속 물어봤던 건, 사회에 도움이 되는 꼭 뾰족한 일들이 아니더라도 너는 평생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 공장에서 지낼 수 있어? 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래, 이렇게 사는 삶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좀 가장 많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네요. 항상 이제 인터뷰 하면은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노동자의 범위를 여쭤보거든요. 근데 소장님께서는 노동자의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 구성은 거의 대부분이 다 노동자죠. 예전에는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이런 걸 구분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런 시대도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왜냐면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데, 뭐 육체노동자만, 블루칼라만 노동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노동자이고 이 노동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 예를 들면 최근에도 IT 업계 이런 데 보면 다들 예전으로 치면 화이트칼라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들 또한 엄청난 극심한 노동 강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노조를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옛날 구분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재능이 됐든 능력이 됐든 아니면 나의 몸이 됐든 아니면 나의 뭐 머리가 됐든 어떤 걸 가지고 내가 일용할 양식을 꾸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저는 다 노동자라고 생각해요. 그러시구나. 앞서서 주영우 노동당 안산 CEO 후보님 인터뷰할 때 여쭤봤는데 그분께서는 자영업자까지도 노동자의 범위로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3번 질문으로 갈게요. 네. 이석기 전 의원님, 이게 호칭이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 의원. 전 의원 구명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기가 좀 궁금해요. 혹시 동문이신가요? 대학 동문? 이석기 의원은 한국외대 네. 용인 캠퍼스를 나왔고요. 네. 그래서 동문은 전혀 아니고, 제가 처음 만났던 거는 2012년도 총선이에요. 그때가 이제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을 때였는데 10년 전이네요, 그러면? 예, 딱 10년 전이네요. 네. 그때 처음 만났어요. 네. 비례후보였거든요. 그래서 비례후보 2번으로 당선이 되었고 그 당시에 처음 만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총선 때 통합진보당이 13석을 얻어서 많이 얻었네요. 예,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 생기고 나서 가장 크게, 그때 이제 많이 합쳤잖아요. 유시민 계열의 국민참여당과 민주노동당과 그 다음에 진보신당은 당 이름으로는 못 들어왔고 노회찬, 심상정 등 대표 정치인들과 진보신당 당원들까지 해서 당을 크게 합쳐가지고 임했던 총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과가 되게 좋았죠. 좋았는데 문제는 그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제 안에서 좀 시끄러운 일들, 뭐 대표적으로 비례 후보들 내에 뭐 부정 경선이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되면서 그해 가을에 정의당으로 이렇게 쪼개져 나갔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시끄럽고 굉장히 힘들었고, 이때부터 이제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비례후보 2번으로 당선이 됐는데 네가 부정선거의 주범 아니야? 이런 이제 그 공격들을 받았죠. 물론 이거는 그 이후에 검찰에 정말 탈탈 터는 조사에서 이석기 의원은 부정선거를 치르지 않았다, 이게 다 이제 판명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제가 통합진보당의 중앙당 대변인으로 일을 하게 됐거든요. 3월 달에. 이때 저는 이제 뭐 처음으로 국회 내에서 대변인 직함을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통합진보당은 당시에 원내 제3정당이었고요. 네. 의석수는 많이 작아졌지만 그때 이제 의원들이 뭐 한 7명, 6명, 7명 이렇게 되니까 그 의원들하고 이제 당연히 교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때 이석기 의원하고도 조금 더 만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월 달에 일을 했는데 8월 달에 5개월 있다가 내란음모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대변인이었으니까 이제 당의 입장에서는 가장 또 일선에 서서 이 기자들도 응해야 되고 사실은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됐기 때문에 이 과정들 거치고 요때 이제 이석기 의원은 감옥에 들어갔고 2013년도 8월 말 9월 초 이때부터 수감이 됐던 거죠. 뭐 이렇게 되었으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내란음모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해산이나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구명위원회 활동을 하는 건 너무나 좀 당연한 수순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제가 겪었던 과정으로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터졌고 이 말도 안 되는 일로 지금까지 따져보면 8년이 넘게 독방에 수감이 벌써 그렇게 되었던 됐어요. 거예요. 10년, 거의 10년 가까이. 그럼요. 근데 그 사건으로 벌써? 제가 이번 지방선거 때 피선거권이 없어서 출마를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무려 10년이나 지난 사건이지만 현재 진행형으로도 가고 있는 사건이고 이석기 의원은 또 당사자로서 현재도 계속 뭐 전자발찌를 차고 이 자유가 없는 상황. 지금요? 예. 지금 전자발찌 차고 예, 있다고요? 예.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 이제 모두들 아실 거예요. 내란음모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같은 당이셨던 거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설명을 당연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미 뭐 그 기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10년 전. 태반인데 네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내란음모 사건에 촉발된 이유는 그때 이제 2013년 8월 말이었거든요. 8월 말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근데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게 3개월 전에 있었던 5월 달에 강연회였어요. 이석기 의원이 경기도당, 통합진보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 국정원에서 계속 이 관계를 맺었던 이른바 우리가 뿌락지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이 들어와서 이 강연의 전체 내용을 녹취를 했고 이것을 국정원으로 가지고 갔고 국정원에서 이 녹취록을 푼다고 하면서 8월 말에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 한국일보 지면이었나 싶은데 녹취록 전문이 막 그 이후로 보니까 몇백 군데 내에서 녹취록이 잘못 기재가 됐었죠. 훨씬 더 험악하게. 요게 이제 사건의 출발이었어요. 전체이기도 잠깐만요. 하고. 그러면 네. 그때 국정원이 온다는 거 그 사람이 국정원인지 모르셨던 거예요? 당연히 몰랐죠. 프락치의 존재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도 우리는 다 통합진보당의 경기도당의 당원인 줄 간부였다고. 알고 당원은 당연히 맞고 당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였고 그 강연회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할 때 그 서명하잖아요. 누구 이렇게. 이 사람 당원이었고 이 사람 당원이었다고요? 그럼요. 우리 내에서는 간부였다니까. 이 사람 본인도 통합진보당 민주노동당 때 출마한 경력도 있었고 지역위원회 위원장도 했었고 수원에서 이런 근데 사람이었어요. 국정원이었다고 그 사람이요? 예. 그거 그- 복수독화 아니에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래서 원래는 프락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통용이 안 되어야 되는 말인 거거든요. 이 사람은 자신의 신분을 다 그러니까 당 내에서는 열혈 당원인 것처럼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계속 직접적인 사건이 된 건 그 5월 달에 정세 강연회였는데 그 이전에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는 그 이전에 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원래 당원인데 국정원이 접근을 한 거예요? 아니면 국정원에서 국정원이 포섭을 한 거죠. 그쵸? 원래 당원이었고. 네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저도 당연히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강연회 자체를 터뜨릴 때는 조직원들의 모임, 그 유명한 RO라는 그 조직원들의 모임. RO죠. 알파벳 RO. 예. 뭐의 약자예요? 그래서 너무 RO가? 웃긴 거죠. 그 레보루션 혁명. 오는 오늘 그 오거니제이션. 그래서 아. 그냥 RO 자체가 혁명 조직인데 그래서 제가 혁명 조직이에요? 대변인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름이 혁명 조직이냐 아니 이름이 그럼 뭐라도 있을 거 아니냐 혁명 조직 뭐 근데 이건 예. 일반 명사잖아요. 예를 들면 네 이름은 뭐예요? 이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혁명 조직이 그게 네. RO 그거예요? 네. 이 RO 자체가 그때 엄청 또 회자가 됐었죠. 사람들이 RO가 뭐예요? 그래서 마치 RO 자체가 어떤 특정한 고유명사인 것처럼 나중에는 그것도 됐잖아요. RO 이렇게 됐잖아요. 네, RO와 RO 이렇게. 네. 예. 그래서 그런 모임이었고 저는 당연히 그 현장에 있었으니까 내용 내용을 너무나 아시네요? 잘 알죠. 그 어. 내용은요. 2013년도 그때가요. 북에서 막 그 인공위성 쐈다 그러고 여기서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고 핵무기와 관련해서 북에서 핵무기 거의 우리 다 만들었어. 이럴 때였고 북미 간의 관계나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험악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역사적으로 얘기하면 뭐 2014년인 아니 1994년인가 그때 막 미국에서
그 영변에 뭐 폭격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몰랐다, 대통령도 몰랐다 네네네네. 이러면서 이런 게 네. 전쟁의 일촉즉발 직전까지 갔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때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험하겠던 그 상황에서 강의의 주제는 뭐였냐면 전쟁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거냐. 왜?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 정의의 전쟁, 선의의 전쟁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네네. 손바닥만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그러니까 미국은 저 태평양 건너에 있고 전쟁은 우리가 치르게 되는 건데 네. 만약에 난다면 이 피해들은 다 사실은 약자들에게 힘든 사람들한테 가게 되는 건데 지금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까지 위험한 상황인 거냐 그리고 이 전쟁을 과연 막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 거냐 만약에 전쟁이 터진다면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가 사실 그 강연의 핵심이었는데 몇 분 정도 진행이 됐어요? 강연이? 1시간 정도밖에 한 안 시간? 됐을 거예요. 한 이제 60분 정도? 예. 근데 이제 보통 강연을 하면 강연 끝나고 또 이렇게 토론들을 하거든요. 또 거기서 문제가 됐던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강연 내용 안에 전쟁이라는 용어가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토론을 할 때 이 토론에는 이석기 의원은 참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나눠서 이렇게 100명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20명 정도씩 한 5팀 정도로 나눠서 토론을 하는데 이 토론에 그 뿌락지가 들어왔던 토론의 내용이 좀 험악했어요. 이석기 의원이 없는 이 와중에 이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이때 여기 주제는 거꾸로 전쟁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막 그 녹취가 또 이렇게 녹취에 막 윤색도 되고 이러면서 나가니까 사람들이 저 집단 뭐지? 이런 인식을 사실은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출발은 그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대변인 할 때도 집에서 다녔거든요. 정말 화성에서요? 예.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이 화성은 출퇴근 시간이 엄청 막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꾸로의 길이니까 예를 들면 출근 시간에 화성으로 들어오는 길이 엄청 막히는데 저는 여의도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은 집에서 한 6시에 출발을 해요. 대변인 일은 아침에 이제 되게 바쁘니까 새벽 6시에요? 예. 대변인들이 그래요. 그나마 우리는 군소정당이니까 그렇지 뭐 아시겠지만 청와대나 이런 데에서는 언론 업무 보는 사람들은 4시 막 이때부터 새벽 4시요? 왜냐면 언론들이 막 그때부터 기사를 내기 시작하면 그치, 이거에 일간지는.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희도 이제 브리핑을 해야 되니까 오전에 9시 전까지 내용이 다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오전에 브리핑이 나가고 이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는데 그 단톡방 같은 네네. 뭐 저희도 이제 당직자 단톡방이니까 딱 떴는데 이석기 의원실을 비롯해서 그 곳곳에 막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있다고. 근데 뭐 이제 대부분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뭐 국가보안법이나 이런 것들은 숱하게 있어요. 뭐 쟤네가 걸면 거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날이요? 그 당일날. 당일에? 아니 강연회 가죠. 강연회는 5월달에 있었고 사건이 3개월 있었던 8월달에 사건이 터지는 그날. 그러니까 사건이 터졌다고 하는 건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3개월 동안 그럼 내사했나 보네요? 그렇죠. 3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뭐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조직도를 막 그리고 막 이랬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들 좀 아니까 물어본 거예요. 제목이 뭐야? 아니 뭘로 국가보안법 이렇게 얘기했는데 점점점 내라는 뭐라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라는 뭐라는 용어를 모르는 거야. 내라는 뭐가 진짜요? 그쵸. 그 제목을 쓴 사람들이 내라는 뭐가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당에 있는 사람들도 난다긴다는 이런 활동가들도 내라는 뭐가 그 전에 있었던 건 1980년에 광주 항쟁이 있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에 내라는 뭐로 수감이 됐었어요. 그래요? 그 이후로 처음인 거예요. 중간에 국가보안법 사건을 많더라도 내라는 뭐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현실 속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으니까 한 세대 만에 등장한 거예요? 네, 30년 만에. 그래서 이 용어 자체도 너무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내라는 뭐 그게 뭔데? 내라는 뭐가 뭐야? 진짜로요? 네, 당사자들이 그랬던 거죠. 정말? 네. 이게 웃을 일이 아닌데 정말 우프네요. 진짜 10년이 지나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진짜 이 코미디 같은 일이 10년 전에 근데 아시겠지만 기자님도 언론계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모든 방송과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는 순간 이미 내라는 뭐에 수괴가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뭐 TV조선을 비롯해서 이 조중동을 비롯해서 매일매일 정말 선정적인 이야기들 이런 것도 이제 쏟아내는 거죠. 뭐 심지어 이제 당시에 이석기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그때 아마 그 과방인가 이쪽에 상임위였나 그래가지고 러시아 쪽에 국회의원들이 같이 외유를 다녀오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러시아를. 예, 러시아를 갔다 왔는데 그러면 이제 환전했을 거 아니에요. 예. 러시아 루브라가 예. 좀 남아 이걸 가지고 무슨 공작금을 루브라로 갖고 왔다는 등 막 이런 그때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던 그렇죠. 그 당시에 당연하죠. 예. 박근혜 대통령 때 예, 그 일이죠. 2012년도 저희가 이석규 의원이 당선됐던 총선이 4월달에 있었고 그해 12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이정희 당시 출마했다. 후보님. 예, 예. 네네네. 그리고 나서 박근혜 첫 해였죠. 첫 해에 그리고 이제 그때 기자가 자꾸 질문해 주니까 저도 네. 기억이 막 나는 게 그때 이슈는 부정선거였어요. 부정선거. 기억나시죠? 국정원에서 그 불법 그 댓글 여직원이 갇히고 예, 뭐 이런 예, 것들. 예. 그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거의. 예, 왜냐면 그때가 대선 끝나고 나서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다 이런 말을 못 하잖아요. 네네. 부정선거는 그만큼 굉장히 나라의 근간, 예를 들면 부정선거라는, 예를 들면 국정원은 국가정보원은 공식 나라의 기관인데, 네네. 행정기관인데 여기서 부정선거를 했다. 이건 사실 이 선거 자체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8월 달까지 촛불이 다시 막 붙어가지고 서울 광장이랑 광화문 광장 이런 데서,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서울시청 광장에서 이 부정선거 진상 규명해라. 여기에 국회의원들도 막 올라가고, 우리 국회의원들도 통합정당 국회의원도 올라가고 막 이랬던 때였는데, 내란음모 사건이 빵 터지고 이 부정선거 이슈가 완전히 사라졌죠. 박근혜 첫 해. 첫 해에. 네. 잠깐만요. 2013년. 선거가 선거가 몇 월이었죠? 2012년. 12년 12월 19일. 그땐 12월이었잖아요. 그쵸. 12월 19월. 당선이 되면 두 달 있다가 2월 달부터 임기가 시작이 돼요. 2월 달에 취임을 하잖아요. 취임이 2월이었던 거예요. 네, 2월 그리고 1일. 나서 그해 8월에, 그러니까 2월 달부터 내내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리다가 그래서 시민들이 다시 막 촛불을 들어서 국정원 댓글 사건 막 이렇게 하고, 이 댓글 사건 밝히는 과정에서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활약이 또 있었어요. 그래요? 예, 다 막 조사하고 이러면서. 그러다가 8월 말에 딱 내란 사건이 터지면서 이 국정원 댓글 부정선거는 완전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반년 만에 프레임이 전환된 거네요? 내란 사건으로 2년을 간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2년? 왜냐하면 다음해 2014년도 12월 19일 날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되거든요. 완전 이 정광석화처럼 이어졌던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내란음모 사건에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네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강연의 하나로, 그리고 보통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마지막에 판결이 어떻게 나냐면 내란 음모는 무죄 없다. 원래 내란 음모로 잡아간 거잖아요. 내란은 뭐 없다? 예, 내란 음모는 무죄인데 내란 선동이 유죄다. 그래서 그때 우리도 또 처음 들어본 거예요. 내란 선동은 뭐야? 그러니까 이게 음모는 하지 않았는데, 네, 그러니까 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이 내란을 모의한 건 없다. 근데 강연을 하면서 어떻게 내란을 선동했다. 이걸로 9년형을 때린 거예요. 근데 음모가 없이 선동이 가능한 건가요? 법학자들이 제기했죠. 이게 말이 되냐. 근데 대법원에서 그냥 그렇게 때린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계셨으니까, 그러면 그 녹취한 일명 프락치가 있는 소모임에 소장님도 계셨어요? 예, 저도 거기 있었어요. 그 왜냐면 이후에? 거기 그 뿌락치가 수원 사람이었고, 네. 보통 우리가 뭐 경기도도 뭐 남부, 북부 막 이렇게 지역별로 소모임을 하니까 저도 그렇죠.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럼 그래서 제가 그때 재판했을 때도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 그 내란 음모 사건이 처음에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서 7명인가 1차로 바로 다 구속이 됐고요. 이석기 의원이 9년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들이 5년, 3년, 2년 이런 식으로 형을 받아서 다 만기 출소를 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2차가 또 터져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3명을 또 구속을 시켜요. 이 3명도 2년, 3년을 받고 다 했어요. 저는 3차. 3차는 7명인가가 3차,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3차까지 갔는데 이 사람 7명인데 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재판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대법 판결이 난 게 2019년, 20년, 잠시만요. 2020년 5월 14일 날 대법 선고가 난 거고요. 소장님이요? 예. 그럼 몇 년이야? 7년이 걸려서. 7년 동안. 거기서 제가 자격정지 2년을 받은 거예요. 자격정지가 피선거권이 없는 거거든요. 그게 2020년에 받았으니까 2022년 5월 14일까지 피선거권이 없게 된 거고, 이번 지방선거는 본후보 등록이 5월 12일, 13일이었거든요. 예. 제가 그 다음날 피선거권이 회복이 된 거예요.
아, 이제 이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게 그럼 계산을 했을까 안 했을까 이게 막 궁금해지는데 그쪽에서. 네, 저는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에 지방선거가 6월 1일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6월 달이 첫째 수요일이 이렇게 되는데 보통 그러니까 6월 2일이나 3일날 이렇게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 선거일로부터 2주 전에 그 본 후보 등록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사실 약간 정말 이 역사의 장난처럼 하루 차이로 제가 지방선거에 출마를 못하게 됐던 거죠. 아, 거기까지 계산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럼 그 테이블에서 내란음모로 보이는 그런 대화들이 있었어요? 그 테이블에? 아유, 그 내란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 머릿속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았고, 예를 들면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게 뭐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재판에서 막 다툼이 벌어졌던 게 실제로 이게 내란 음모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하면 후속 조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누구는 뭘 조사했다,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내란 음모를 인정할 수 없었던 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강연을 끝나고 다들 일상적으로 그냥 자기 활동들을 했다. 예를 들면 저도 강연을 끝나고 대변인으로 쭉 3개월 동안 있었던 거잖아요. 뭐 어떤 다른 행위를 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 내란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테이블에서 얘기한 거는 뭐였어요? 그 프락치가 있는 테이블에서 소모임에서 한 얘기는 뭐 아까 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전쟁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나 집에 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제 대한민국에서 진보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공포심이 있냐면 우리가 전쟁을 겪었던 건 한국전쟁이잖아요. 한국전쟁이 무려 뭐 몇십 년 전의 일이긴 하지만 그때 한국전쟁 할 때 전쟁의 전투의 와중에서 죽은 사람들보다 민간인 학살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보도연맹 사건이었는데 예를 들면 뭐 내 가족이나 친척 중에 좌파 활동을 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갖고 있다가 전쟁이 터지자마자 이 사람들을 다 학살을 해버려요. 다 잡아가거나. 그럼 예를 들면 지금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이념의 대립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서는 전쟁이 나면 사실은 똑같이 이 예를 들면 진보운동 했던 사람들, 좌파운동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학살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심들을 여전히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난 숨어야 돼? 아니면 어디로 도망을 가야 돼? 아니면 내가 학살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뭐 선제적으로 내가 무슨 뭐 내 자위를 위해서 무장을 하기 위해서 뭘 준비를 해야 돼? 막 이런 얘기들까지 그냥 가감없이 막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네. 왜 사면 복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률 용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석규 의원은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왔어요. 가석방이시라면서요? 네. 맞아요. 작년 12월 25일 날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으로 나왔는데 가석방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석규 의원은 형기가 9년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 9년에다가 다른 건으로 8개월이 붙어서 정확하게는 9년 8개월이거든요. 형기가 종료되는 건 내년이에요. 내년이요? 근데 근데 내년보다 일찍 석방을 시켜준 거죠. 근데 가석방은 뭐냐면 형기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형기가 끝나기 전에 언제든 다시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붙여서든. 근데 일단 일찍 그냥 석방을 시켜준 거죠. 그리고 석방을 시킬 때 이것도 좀 말이 많은데 전자발찌를 채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석방 그 감옥에서 나올 때도 내가 이것까지 차고 진짜 임기가 이제 9년 8개월인데 9년 다 살았는데 8년 넘게 살았는데 이런 얘기도 막 주변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전자발찌라고 하는 건 이 법무부 통계 내에서도 주로 성범죄자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치욕감을 주는 거죠. 이 사람은 사상범이잖아요. 정치범이란 말이에요. 양심수인 거고요. 근데 이 사람을 내보내면서 이 규정 자체도 없어서 예를 들면 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이런 사람도 가석방 된 거거든요. 이런 사람은 전자발찌 안 채워요. 근데 전자발찌를 채우고 내보낸 거고 이건 형기가 남아있는 거고 언제든 잡아갈 수 있는 거고 전자발찌가 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동선이 다 체크가 되고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뭐 곳곳에 아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몸보신이라도 해라. 얼마나 힘들겠냐. 내지는 어디 뭐 그 산골에 있는 펜션이나 이런 데 좀 쉬었다 와라. 그래서 서울을 벗어나면 국정원에서 연락이 온다잖아요. 거기 왜 갔냐. 어디 갔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 이동의 자유 자체도 지금 게다가 만약에 정치적인 어떤 집회라든지 모임에서 이야기라도 하면 바로 잡아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인 거고 사면 복권은 형기 자체를 다 감해주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형량, 이거 자체는 그러니까 복권, 그 권리도 복권을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겪었던 선거권, 피선거권 박탈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은요, 내년이 형기 만료라 그랬잖아요. 만료가 된다고 정치활동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년에 아마 4월, 5월 이때쯤일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후에 또 이게 남아있어요. 자녀. 그러니까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자녀?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자격정지. 자격정지? 몇 년이에요? 10년 1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한 이제 60이에요. 60. 환갑이면 젊은 벌써 거잖아요. 그렇게 되셨어요? 그럼요. 저도 내일 모레 50인데요. 근데 네. 내년에 형기 만료가 되고 나서도 내가 선거권,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를 하려면 10년이면 70살인 거예요. 아, 거기서 플러스 10년이에요? 플러스 10년이죠. 내년으로부터. 내년으로부터 예, 10년이에요? 예. 형기가 만료된 이후부터. 10년이라고요? 예, 예. 예를 들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공직선거법이나 이런 거 위반하면 만료 그쵸. 5년 동안은 출마 못하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 이런 네. 것처럼. 근데 그게 한 10년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 그때 그 감옥에 수감되고부터가 10년이 아니라 예. 끝나고 나서 또 네. 10년이에요? 예. 그러니 이제 이런 그 주제들이 들어있는데, 아니 피해자였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모 사건이나 뭐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이나 다 박근혜 독재정권 치하에서 독재정권에 항거했다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했던 건데, 이 피해자는 문재인 정권 지금 끝났잖아요. 5년 내내 잡아둔 거예요. 촛불혁명 끝나고 나서도. 사실은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건 박근혜 독재정권을 공인한 거고,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서 역사적 심판을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촛불혁명이 있고 나면 가장 먼저 취해져야 되는 조치가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이나 이런 게 취해져야죠. 이것에 시간이 걸린다면 억울하게 갇혀있는 이석기 의원은 사실은 바로 일단은 석방을 시키고, 그리고 사실은 진상규명이나 명예회복 이 과정이 따라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이석기 의원은 12월 25일 날 마치 가석방 시켜준다고 은전을 베푸는 것처럼 하면서 보수단체들에서 막 난리를 치게 하더니 슬그머니 그로부터 7일 있다가 1월 1일 날 가해자였던 박근혜는 사면 복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는 그러니까 박근혜 같은 경우는 그 범칙금, 벌금 이런 것도 몇백억이잖아요. 이런 거 납부 다 사면이 됐고요. 다 가해 없어요? 네, 네. 전체 100%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형량이 워낙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네네네. 안 없어지는 것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액수의 90% 이상이 다 까였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자녀 형기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박근혜는 나오자마자 1월 1일 날 나왔잖아요. 대선이 있었잖아요. 3월 달에. 3월 9일이었나요? 3월 9일 날 대선할 때 투표했잖아요. 그때 뭐 병원 다니시고 뭐 이랬던 거까지만 있고, 언론에서도 그래서 왜 투표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박근혜가 투표를 했다. 아,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은 투표를 못해요. 투표권이 박탈됐으니까 없는 거예요. 전자발찌타고 투표권 없고 이렇게 피해자는 가석방으로 내보내고, 가해자는 다 깨끗하게 사면 복권으로. 예를 들면 박근혜는 지금 출마할 수 있어요. 내후년 국회의원 선거에도 박근혜 나올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언론도 입 다물고 있었던 거네요. 당연하죠.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죠. 누가 입을 다물겠는지 궁금해지는데. 근데 저희도 그 억울한 심정을 품고, 뭐 윤석열, 문재인 정권 하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문재인보다도 보수적인 이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이번 8월 15일 날 또 이 특별 사면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막 언론에 오르내리는 게 뭐 이재용, 신동빈, 뭐 경제계 쪽 인사들, 게다가 민주당 쪽에서 김경수 막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전에 일단 억울한 이석기 의원부터 사면 복권을 시켜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앞전인 거죠. 앞전. 이 앞전에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네. 관련해서 정황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때도 제가 네. 대변인이었으니까 일단은 뭐 날짜가 기가 막히죠. 박근혜가 당선됐던 게 2012년 12월 19일인데 그로부터 딱 2년 있다가 2014년 12월 19일. 딱 그날이 그날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그 날짜를 맞추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해산이 됐는데 이거 자체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게요. 근데 원래 박근혜는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일단 왜냐하면 통합진보당이 눈에 가시 같으니까 이 300명 국회의원 중에 많지도 않고 그래야 10명도 안 되는 국회의원이고 정당인데, 그러나 또 지방으로 가면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일단 21세기 들어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것도 원내 제3 정당은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이 정당을 해산시켜달라고. 아, 그래서 그렇죠요?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청구를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에 직접 국무회의를 통해서. 아, 국무회의에서는 그럼 반대가 없었어요? 당연히 반대를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하겠다는데. 그때가 이제 황교안 총리 막 이런 시절. 그래서 여기도 또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죠. 2013년 8월 달에 내란 사건이 터지고 2013년 그 2달 정도 있다가 하반기에 재보궐선거, 10월 재보궐선거가 열려요. 근데 화성에서 국회의원이 죽었어요. 병으로. 그래서 여기서 재보궐선거 있었을 때 제가 나왔죠. 근데 내란 사건이 터진 통합진보당의 대변인이 후보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재보궐선거가 화성이랑 포항 두 군데서 있었는데 화성에서 수도권이니까 더 어렵기도 하고 8%가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뭐 지금도 뭐 저는 9세대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좀 그만 나오셨으면 좋겠는데 당시에 그 박지원 박지원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 10월 달에 선거가 끝나자마자 아니 통합진보당 내란 사건까지 터뜨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도 수도권에서 8%가 나왔다는 건 없어지기 어려운 정당이라는 거다. 통합진보당에 생명력이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때 박근혜가 영국에 있었거든요. 네. 행사가 있어서 근데 전자국무회의로 해산 안건을 올려서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약간 웃긴 말이지만 욕도 먹었어요. 네가 만약에 2, 3% 나왔으면 해산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는데 8%가 나오니까 쟤네가 해산 이후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가지고 한 거 아니냐? 막 이제 깨알 어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깨알 어필 진짜로 그렇게 제가 깨알 박지원 그 어필하시는데요?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 해산 심판 청구가 가면서 이게 1년 정도 경과가 되면서 2013년 12월 19일 날 해산이 된 건데요. 여기서 이제 뭐 그 법리적인 논쟁들은 수없이 많으니까 저는 딱 두 가지만 일단 오랜 세월이 지났으니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나는 통합진보당은 이석기 의원의 사당이 아니에요. 이석기 의원은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도 워낙 말이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해서 이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로 당을 해산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수없이 많은데 이들이 어떤 잘못했어 그 중에 한 명이. 근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해산시킬 수는 없는 거거든요. 책임을 당에게 물을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때 분위기는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내란 사건이 일어난 이석기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속한 통합진보당이니 이것도 없어져야 돼. 사실은 말이 전혀 안 되는 흐름으로 갔던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도 완전히 그 깡통 사이는 아니니까 법리적인 논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헌정당이어야 돼. 이 정당이 헌법을 위반해야 돼. 근데 정당의 헌법 위반을 보려면 강령을 봐야 돼. 강령을 봤는데 일단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2000년부터 쭉 이어진 정당이잖아요. 강령이 많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2000년부터 무려 15년 정도가 지났었는데 아니 그러면 15년 동안 민주노동당부터 위헌 강령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있었다가 지금 제시를 했다는 거야? 일단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법리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도 결국 강령에서는 위헌성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냐면 활자화된 문구상으로는 위헌이 아닐 수 있으나 그 숨은 정신을 파악해야 된다. 정신을. 예, 그래서 나왔던 그 유명한 말이 궁예의 관심법이 부활했다. 마군이로구나 그거 있잖아요. 내가 네 마음속을 들어볼 수 있는데 네네. 너 위헌 아니야?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러니 강제해산됐던 과정 자체가 또 얼마나 웃겨요. 이렇게 결국 뭐 당이 풍지박산 난 거죠. 그때 당시에 통합진보당 13분이셨다고요? 국회의원님이? 처음에 당선될 때 13명이었다가 정의당으로 이게 쪼개지면서 7명, 6명 뭐 이런 식으로 쪼개졌을 거고. 예. 그때 당시에 왜 뭐 지난 얘기고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 이정희 대선 후보가 네. 당시에 그 선거 그 토론전에서 네네. 떨어뜨리러 나왔다 그 말 때문에 해산된 거 아니냐는 그 설이 되게 많이 돌았었잖아요. 그 말만 안 했으면 보존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코미디죠. 그 말 때문에 해산을 시켰다고 하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네, 이제 7번 질문으로 갈게요. 이석기 전 의원 관련해서 이제 공산당 난입이 붙는데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는 대한민국의 사상 자유 관련해서 견해가 소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일단 대한민국은 저는 기본적으로 과연 이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한다면 토론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싸움이 가능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유로운 토론. 민주주의가 이전과 다른 이유는 예전에는 힘이 세면 이기는 거예요. 총이나 칼로 전쟁을 하는데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그런 전쟁하지 말자, 말싸움하자. 그래서 말싸움을 하고 모아놓은 게 국회잖아요. 국회가 말싸움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 흉기를 들고 싸우면 안 되겠죠. 이 말싸움이 가능하려면 수많은 자유로운 고민들과 상상들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직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직. 국가보안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 교육도 많이 다니는데 너무나 웃긴 거는 이런 거죠. 그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의 원조로 하면은 마르크스, 엥겔스 막 이런 사람들이 마르크스의 대표 저작은 자본론이잖아요. 근데 자본론은 엄청 두꺼워요. 보기도 어려워요. 근데 마르크스의 또 하나의 대표 저작이 공산당 선언이에요. 네. 팸플렛 같은 아주 작은 분량인데 대입 논술 볼 때 필독 교재예요. 아, 그래요? 공산당 선언이. 그래요? 고3들에게는. 왜냐면 이게 오. 전체 분량이 진짜 짧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 공산당을 선언한 한번 뭐 읽어보셔서 뭐 대부분 또 많이 보셨겠지만 내용이 또 그렇게 빨갛지도 않아요. 막 그 유명한 문구 있잖아요. 지금 그 유럽에는 하나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아, 프롤레타리아. 네. 뭐 이거.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 막 이런 네. 얘기잖아요. 근데 고등학생, 이 입시 지옥인 대한민국에서 고3들에게는 필독서인 이 책이 그 필독서예요? 그럼요. 논술할 때는 필독서죠. 논술하고 그래요? 해서 이거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근데 대학생이 되어서 이 책을 읽으면 국가범법 위반이라는 거죠. 빨간 책.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여전히. 여전히? 예. 그래서 저는 뭐 이석기 의원이 공산당이냐 뭐 이런 부분에도 저는 속 시원하게 그러면 토론이라도 해보자. 1번. 아니 공산당의 정의가 뭐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본에도 공산당이라는 정당이 있잖아요. 지금 있어요? 지금 있죠. 일본에요? 그럼요. 독일에 없어졌는데 일본에 사회당 있어요? 공산당이다 있죠. 저는 그 나라 국민들이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죠. 지금요?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이 큰 의미 있는 정치세로 되게 일본 공산당은 굉장히 컸었어요. 아, 그래요? 사회당, 공산당 따로따로 있잖아요. 근데 지금 되게 약화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는 심지어 현존하고 있다고요? 그럼요. 현재? 네. 그래서 그때 막 일본 공산당도 뭐 이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연로하셨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네네네. 어쨌든 법으로 이 당 자체를 없애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해? 이런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공산당을 만들 수조차 없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는 빨갱이가 뭐야? 공산당이 뭐야? 개념이 없어요. 그냥 공격하는 용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보당 빨갱이야? 이석기 빨갱이야? 공산당이야? 그럼 토론이라도 해보자. 자유롭게. 공산당이 뭐냐? 빨갱이가 뭐냐? 또 이런 면에서 따지면요. 현재 진보당이 가지고 있는 강령이라고 하는 것도 유럽으로 가지고 가면 중도도 아니고요. 중도 우파예요. 우파요? 그럼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유럽 사회도 좌파 정당들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보세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위기가 이게 나니까 프랑스 정부는 좌파 정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전력공사를 국유화시키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전기 문제가 서민에게 제일 중요한데 이미 프랑스 전력공사는 프랑스 정부가 80%의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상식으로 따지면 국영기업이야. 왜? 우리나라는 51%만 취득하고 공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아시다시피 KT 이런 거 다 공기업 아니잖아요. 100%가 다 민영이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는 80%의 지분을 이미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로 늘리겠다. 왜? 전기 문제는 기간 산업이니까 서민들에게 정말 중요한데 또 전쟁이라든지 기후위기 이것 때문에 점점 힘들어질 것 같아. 우리나라는요, 국유화 말도 못해요. 지금 진보정당의 이 주요 과제들에서도 예를 들면 재벌 체제 개혁. 그러나 재벌 해체. 그리고 국가 기간 산업들은 국유화하자. 전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런 얘기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가지고 유럽으로 갖다 놓으면 중도 정당도 아니고 거의 중도 우파 같은 이거랑 비슷한 게 언론이에요. 예를 들면 많은 사람들이 뭐 한겨레가 빨갱이 신문이다. 한겨레 경향다 유럽으로 가면 중도 신문이죠. 대한민국에 없는 건 뭐예요? 좌파 신문이 없는 거죠. 아, 그래요? 노동자를 대변하는 신문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한겨레 경향이 특출난 것은 조중동은 노골적으로 삼성을 비롯해서 재벌 편을 드는데
한겨레 경향은 재벌 광고도 받지만 민주노총 얘기도 싫어져. 거꾸로 근데 이쪽에 그럼 민주노총이라든지 노동자 편을 들어주는 신문이 있어야 균형이 맞잖아요. 이게 우리 시각이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딱 한겨레까지를 보니까 얘네가 좌파, 얘네가 뭐 우파 이러지로 보지만 대한민국에는 좌파 신문은 없는 거죠. 아주 똑같이 대한민국에는 좌파 정당은 아직 없는 거죠. 세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극우 정당과 거의 파시스트에 가까운 극우 정당과 보수 정당이 있고 지금 뭐 정의당, 진보당 다 제가 볼 때는 중도 정당들이에요. 중도. 아, 중도. 그러니 아.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뭐 공산당 낙인이라든지 네네. 사상의 자유라든지 이런 얘기가 여기서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억압되어 있는 철저하게 기울어진 대한민국 한국 사회에서는 이 왼쪽의 얘기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회의 미래를 논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국가보안법 이건 정말 당장이라도 바로 민주주의를 위해서 예를 들면 좌파나 뭐 이런 진보를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작년에 생각합니다. 그거 폐지 운동 있지 않았었어요? 제가 또 그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은요, 국가보안법이 1948년도에 생겼거든요. 48년이면 몇 년 되고 거의 80년, 몇 70 몇 년 년 된 거죠. 18년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45년도에 해방이 됐지만 3년 동안 미군정 시대를 겪었다가 48년도에 재헌 헌법이 만들어진 것도 48년이고 헌법이 7월 17일 날 만들어졌고 그해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내내 폐지 운동이 있었어요. 내내. 70년 동안요? 그럼요. 왜 만들어질 때부터도 문제였으니까. 잠깐만, 그럼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네, 그 법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지면서 전쟁 전에 이미 몇십만에 이르는 사람들을 다 가두죠. 잡아가고. 전쟁 전에 국가보안법으로. 그 당시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다고 해서 늘 똑같은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최근에 그 촛불혁명 끝나고 나서 문재인 정권 때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라는 또 이 전국적인 거의 모든 시민사단체가 다 들어간 단체를 꾸리는데 제가 이제 현재 거기 공동대변인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보안법 폐지, 그래서 이제 그 국민동의 청원, 국회의안은 이것도 거의 뭐 기록적으로 원래 한 달 동안 10만 명을 받아라. 지금은 5만 명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9일 동안 10만 명을 다 채워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올라갔으나 네. 문제는 뭐예요? 국회에서 이제 손을 안 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국민동의 됐어요? 청원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는 국민동의 청원이라는 이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처럼 좋게 포장을 했지만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 중에서 10명만 발의를 하면 법이 발의가 되거든요. 그 10명들이 발의를 안 하기 때문에 국민동의 청원을 10만 명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해서 올리면 국회에서 이 심사를 안 할 수가 있어요. 다 그래서 심사도 안 하고 그냥 석 달 동안 또 그냥 가면 저절로 폐기가 돼요. 계류하다가 석 달이 지나면 폐기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 일정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든지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해서는 그 자기들 마음대로 연장을 시켜놨어요. 이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심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후년 총선 때까지 무기한은 아니죠. 내후년 지네들 임기까지 이거는 다룰 수도 있고 안 다룰 수도 이렇게 연장을 시켜버린 법적으로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기가 막힌 거죠.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럼 소장님도 그 뭐 재판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7년 정도를 그러면 공산당 소리도 들으시고 고초를 좀 겪으셨겠어요. 당연하죠. 지금도 이제 제가 이 지역에서는 뭐 노동인권센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선거 때마다 7번 출마했거든요. 한 10년 동안. 이 지역에서만. 물론 이제 지난번 4년 전에 지방선거 때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에 딱 지역선거는 아니지만 나머지 6번은 화성시장으로 2번 출마했고요. 국회의원으로 4번 출마했었어요. 지역에서 저를 예를 들면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싫어하거나 뭐 이런 사람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빨갱이. 아직도 그 소리 해요. 너 빨갱이 아니야? 파란색 옷 입고 그랬어요. 뭐 그런데 진짜로요. 면전에서 그렇게 물어봐요. 너 진짜 빨갱이야? 아직도요? 이렇게요. 지금도? 예, 지금도요. 네.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의 망령이라는 거죠. 나는 그 앞서 그 포섭을 당한 그 일명 프락치 그분은 지금 뭐 하세요? 아무도 몰라요.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는 뭐
아무튼 뭐 이 뿌락지가 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경유가 있겠지만 그분은 그럼 뭐 약점이 있으셨나? 그 전에 우리가 확인했던 건 뭐 빚을 좀 많이 졌었나 보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뭐 그래요? 도박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뭐 이런저런 그런 어떤 약점들이 뿌락지로 포섭되는데 좀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있고 그런 사람들의 보통 이후 경로를 보면 좀 약간 끔찍하죠. 뭐 이렇게 성형수술이나 이런 걸 한다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그 국방대학원이나 국정원 내 요원들에게 교육하는 일들을 많이 한대요. 교육이요? 왜냐하면 이쪽 세계를 잘 아니까. 그래요? 그러면 2, 3년 정도 그 포섭대에서 활동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양쪽에서. 그러면은 그 전에, 그러니까 원래 통합진보당으로 언제부터 당원이셨어요, 그분은? 아, 그분도 학생운동부터 했을걸요? 그래서 민주노동당 만들 때부터. 꽤 오래. 그럼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휙휙 넘어가는 거는 무섭잖아요. 그 꽤 오래 정도가 아니라 거의 평생 민주화 운동을 했다가 자 환갑 지나고 50살 넘어가지고 갑자기 극우투사로 막 변신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예전에 저도 그 젊었을 때 몰랐는데 나이가 좀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와 뭐라 그럴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배가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76년생이시죠? 74년이요. 76년생이세요? 아니, 저 78년생. 비슷하네요. 비슷하다고 해주세요. 저 76년생이시라고 약간 편하게 편하게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구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또 향후 활동에 그러면 이제 피선거권 끝나시면 다시 또 나오시겠네요. 그러려고 이번에 진보당 화성시연회 위원장에도 나간 거고요. 위원장 되셨죠?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보통 이제 그 작은 정당뿐만이 아니라 큰 정당에서도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가장 빠르게 당직 선거를 했지만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도 지금 다 당내 이 당직이라든지 이런 거 조정을 하면서 지역위원장 공모하고 이러면 내후년 총선 나갈 사람들을 보통 지역위원장으로 다 선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제가 뭐 충분히 이전 인터뷰에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나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관련해서는 사면 복권 그리고 진상규명, 명예회복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윤석열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지지율 떨어지고 진짜 팍팍 떨어지고. 근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거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예를 들면 이전에 이제 통합진보당이 겪었던 일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아직 얼마나 힘든지를 볼 수 있지만 거꾸로 이 힘든 상황에서도 곳곳에서 우리 사회를 앞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고 이 힘들에 의해서 사회는 거대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 정부가 오더라도 저는 이 앞으로 나아가는 흐름 자체를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조금 더 민주화되고 조금 더 사람들이 평등해지고 이 흐름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게 역사의 거대한 이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약간 걸림돌이라든지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 흐름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 이런 희망들을 굳건히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 원외정당이라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던 진보당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제3정당이 됐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거기서 진짜 놀라운 거는요. 호남 쪽에 가보면 광역의원들, 3분 당선되신 의원들이 민주당이랑 1대1로 붙어가지고 다 이긴 거예요. 광역의원이니까 도의원들이잖아요. 전북 도의원 1분, 전남 도의원 2분이 다 민주당 후보랑 1대1로 붙어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2명이 나왔으니까 과반 이상을 받은 거죠. 이거 정말 대단한 어떤 그 상징적인 일인 건데 그렇게 이제 저는 희망들을 조금은 다른 희망들을 만들어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재인도 겪어봤는데 5년 동안 사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등장은 고스란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재인 촛불혁명도 했어. 문재인도 겪어봤어. 게다가 윤석열이 들어섰네. 이래서 절망하실 필요는 없다. 곳곳에서 희망이 싹트는 만들어지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모든 선거가 다 중요하지만 내후년 총선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국회 의석 자체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지금 이
180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의힘도 업고 싶을 거고 민주당은 유지를 하고 싶겠지만 이미 그 양당 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는 정당들은 아님으로 판명이 됐다. 숫자랑 상관없이 이 제3지대 진보정당의 진출을 어떻게 같이 좀 도모해 볼 것인가 고민해 볼 것인가 이런 고민에서 되게 중요한 선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래서 이번에 출마하면 이제 8번째 출마인 건데요. 7.8기라는 말이 또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물론 호남이나 영남보다 수도권에서는 더 힘들어요. 여기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등비등하게 한 40%씩을 갖고 가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곳 수도권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화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 밀집 지역이에요. 이 화성에서 정말 이 정치 변화에 좀 좋은 신호가 나올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지금부터 준비를 할 터이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그런 희망들을 함께 만드는데 좀 힘을 모아주십사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만 더 여쭤봐도 돼요? 네, 그럼요. 네. 네. 하나는 뭐냐면 이게 좀 사소한 거긴 한데 사소한 거에 좀 너무 미친 거는 큰 거는 쿨하게 넘어가는 편인데 아니 그 소장님께는 그런 포섭 제의가 안 왔어요? 아, 국정 같은 데서 네네. 주변에 그런 정황들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우리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뭐 공안 탄압, 공안 사건 이런 것들이 널리 있는 일인 것 같지만 최근에도 있었던 공안 사건들이 또 그 프락치로 포섭을 하려고 했던 서울대 뭐 아까도 뭐 기자님 잠깐 학생운동이 예전에 서울대 네, 많지 네, 않았느냐 네, 뭐 네. 당 내에도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좀 계신데 그 서울대를 학생운동을 했던 한 명을 포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녔어. 사람들을 만나고. 최근에요? 예. 아니 그것도 한 벌써 3년? 2,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양심선언을 한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갔는데 나 더 못하겠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사건화가 됐는데 이제 그 사람이 포섭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저도 있었더라고요. 제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 후배거든요. 한 몇 년 후배야? 한 5년? 5, 6년 정도 후배 되는데 뭐 그렇더라고. 그래요? 아직 소장님께까지는 아직 안 왔던 거네요. 그러면. 뭐 직접적으로 오기는 자기들도 좀 무섭겠죠? 네. 확 넘어올 것 같진 않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거대 양당 체제가 너무나 견고하고 공고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떤 변화를 바라는 측도 뭐냐면 힘이 미약하다. 일단 너무 힘이 미약하다. 또 하나는 혼란스럽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다당제 체제가. 일단 그게 이제 저는 아까도 국가보안법 얘기하면서 민주주의 얘기를 잠깐 했는데 다당제가 되면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는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심어놓은 공포심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유럽 사회는 다 다당제잖아요. 근데 이 유럽 사회의 정치들은 가장 안정돼 있죠. 왜 우리는 그 왜 이렇게 못 가겠어? 문제는 뭐냐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힘으로 압도적으로 늘 눌러버리고 싶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폭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폭력과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인 건데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뭐 저절로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력들을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진보정당 그래도 뭐 이름도 생소한 뭐 정의당 그나마 원내정당이지만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막 이런 당들이 있는데 다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좀 하나로 합쳐봐라. 쪼개져가지고 힘도 없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 대선에서 민주노총을 근간으로 해서 일단 대선 후보 단일화 과정을 좀 겪었죠. 근데 잘 안 됐어요. 심상정 후보와 김재원 후보와 뭐 등등 이 대선 후보 단일화 안 됐잖아요.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게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 정당들에서 나온 대부분의 후보들이 다 진보 사당 단일 후보로 출마를 했었어요. 그리고 당선이 된 분들도 계신 거고. 그래서 내년 총선까지 가면서는 저는 이 흐름이 좀 더 가속화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이 4개 정당이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정당인데 이 4개 정당은 민주노총과 함께 하나의 팀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어떻게 그래야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뭔가 좀 다른 변화를 볼 수 있겠네? 희망을 좀 꿈꿔볼 수 있겠네? 이 메시지를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먼저 던져줘야 시민들도 그래 1번, 2번 계속 왔다 갔다 나도 좀 피곤하고 마음에 안 드는데
게다가 이번에 지방선거 투표율 보세요. 대선에 비교했을 때 이 투표율 자체가 사실 저는 이 실망감과 청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마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는 것 또한 저는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몫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되게 특징적인 거는 보통 지역구에서 단일 후보를 내는 경우는 왕왕 있는데 화성 같은 경우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기초 비례의원을 단일 후보를 냈어요. 그쵸. 정의당이랑 진보당이랑 녹색당이죠. 그러니까 정의당, 녹색당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나는 정의당이고 나는 녹색당인데 진보당 후보를 찍어줄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거죠. 저는 이거 되게 전국에서 거의 유일무이할걸요. 그런 힘들이 있기 때문에 이곳 화성에서 더 이 단결과 단합의 분위기를 좀 더 잘 만들어서 희망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